오늘 오전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8명, 청년 최고위원 4명이 확정됐습니다. 당대표 후보로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는 이준석계 후보들의 약진도 눈에 띄었는데요. 국민의힘 예비 경선 결과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장동 위례 의혹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명의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는데요. 일단 이 4명이 통과할 것을 예상하셨는지 먼저 물어보고 시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현, 안철수 두 양강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두 후보는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또 황교안 전 대표도 굉장히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됐죠. 나름 지난번 대표를 하면서 이 보수 정당에 고정적인 어떤 지지층이 있다라는 어떤 평가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네 번째, 물론 순위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또 다른 네 번째 후보가 누가 될 거냐, 이게 가장 관심이 컸어요. 기존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특히 조경태 의원은 2021년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이 이번에는 또 동정표를 어느 정도 또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윤상현 의원은 윤상현 의원대로 사실상 무소속으로도 인천에서 계속 두 번이나 당선이 돼서 다시 되돌아온 그만큼 어떤 조직이 내부적으로 이 다져진 어떤 의원인데, 이 두 사람을 제치고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지금 그 4명의 후보에 포함된 천하람 후보, 이 천하람 후보의 앞으로의 어떤 구도가 사실 관심을 끕니다. 천하람 후보가 없었다면 사실상 친윤, 비윤 이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이 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난 비윤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범윤으로의 어떤 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었는데, 천하람 후보가 4명 중에 1명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친윤과 비윤 이런 구도가 확실히 됐거든요. 그럼 이 이후에 안철수 후보는 어디로 자리매김할 것이냐, 이 고민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윤의 대표 주자로 거론이 됐었던 김기현 후보, 그리고 비윤으로 천하람 후보가 좀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명확하게 좀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구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어정쩡한 범윤으로 계속 갈 것이냐, 또 후에 지금 천하람 후보의 표를 또 얻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결선까지 못 가고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가서 사실 50%가 되지 못하고 결선으로 갔을 때 자신이 천하람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지지를 이양해서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정쩡한 범위내에서 조금 더 친윤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로 바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결선 투표제로 만약에 1차 경선 때 한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차지하지 못하면 1, 2위 후보만이 겨루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와 겨루게 된다면 천하람 후보의 표를 어떻게 좀 흡수하느냐, 이런 고민거리를 새롭게 좀 안게 됐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4명의 후보 좀 추려졌을 때 어떤 부분 눈에 띄셨어요? 아무래도 천하람 후보겠지요. 네. 늦게 출발을 했고, 또 그리고 저렇게 이제 젊은 후보가 나왔는데 4명 컷오프에 들어올 것인가라고 했는데, 이준석계에서 이번에 크게 약진했다고 봅니다. 천하람 후보뿐만이 아니라 또 최고위원 후보 2명까지도 두 명 플러스 또 청년 후보까지도 다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 걸 보면 이준석계에서 당원들을, 또 젊은 당원들을,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을 많이 모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여실히 보여지는 것 같고요. 아마 전당대회의 그 관전 포인트는 이분들이 제대로 진입할 것인가, 이런 게 더 크게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는 참 갈수록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에 그 윤핵관이라는 표현 쓰지 않겠다, 납작 엎드리는 것도 참 보기에 민망할 정도고요. 앞으로도 애매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 당에 조직적인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그 여론조사나 여기에 기대면서 끝까지 갈 때 그 꼭 뭐 결선 투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2위 자리도 위험할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은 네. 지금 일각에서는 후보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갈 건지 또 결선 투표에서 정말 2위까지 갈 건지 이것도 좀 사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좀 짚어주셨는데 그럼 잠깐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번 컷오프를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 이른바 친이준석계라고 했던 모든 후보들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이나 모두 통과를 했거든요. 앞서 평론가님 말씀처럼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친이준석계에 완전히 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글쎄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 범윤 이렇게 하면서 또 태도를 또 다시 바꾼다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사실 명분이 있어야지 또 태도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뭐 이번에도 뭐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면서 또 해왔던 행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준석계로 돌아선다는 게 이준석계에서도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결과를 또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미묘하고 여러 가지 지점에서 뭐 볼만한 거리가 많고 또 84만 명이나 되는 또 당원들이기 때문에 꼭 조직적인 그 뭐 투표로만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정말 어거지로 물러나게 되면서 전당대회가 또 치러졌고 여러 가지로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것 때문에도 더 관심을 받게 됐고 이런 전당대회는 정말 역대에서 정당사에서도 보지 못한 그런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뭐 결과도 예측하기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컷오프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은 천하람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의 김용태, 허은하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이기인 후보, 친이준석계가 모두 통과를 했는데 이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오히려 짚어주셨거든요. 조금 이견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천하람 후보와 최고위원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최고위원은 어차피 지금 4명 중에 1명이라도 들어가면 최고위를 흔들 수 있으니까 네. 그건 다른 문제고. 그런데 천하람 후보는 사실상 지금의 어떤 그런 지지율로 봤을 때 결선에 갈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실리를 어떻게 얻어야 될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왜 뒤늦게 나왔는지,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천하람 후보가 나온 다음부터 거의 매일같이 지금 여러 언론에 공개가 되고 인터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인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확실하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얼만큼 있다라는 걸 지금 사람들한테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미 앵커도 지금 표현하셨지만 이렇게 4, 8, 4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지금 그 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엔 마지막에는 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 직전에 딜을 하려면 왜 우리 공천을 얼마 다오? 공천권을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손을 잡으면서 공천의 어느 정도의 어떤 지분을 확보하려는 게 저는 1차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더 강렬하게 매일같이 선전전을 펼치면서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고 또 윤 대통령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공간을 계속 확보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저는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큰 어떤 그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공천권을 딜하는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지금 수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그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대한 문제. 첫 번째 변수.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그 황교안 전 대표를 김기현 후보가 손을 잡느냐. 손을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황교안 대표가 끝까지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3자 대결이 훨씬 유리합니다. 3자로 갔을 때 황교안 대표가 없고 지지를 해준다면 그 고정 지지율을 받으면서 그 비율은 양쪽으로 갈라치고 그러면 50%를 넘길 수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앞으로의 어떤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황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도 변수라고 네. 할 수가 있죠.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또 황교안 전 대표를 많이 지지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 만큼 이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와 또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4명의 후보 컷오프를 통과해서요 본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어떤 후보가 가장 많이 표를 획득했는지 공개적으로 딱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도가 나왔거든요. 당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김기현 후보가 1위다 이 말을 좀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아마도 그 반반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 그 사람, 말을 한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고 누구도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도 걸리는 문제거든요. 이미 그 선거관리법에도 나와 있어요. 이 정당에서의 어떤 여론조사를 선거 결과 전까지 공표할 수 없다. 당내에서 한 여론조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뭐 그것이 있다 없다를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왜 했느냐 이게 어떤 페널티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판을 흔들겠다라는 다분히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마도 기자들 그 핸드폰이 불이 날 겁니다. 미확인 정보지라고 하죠. 보통 그게 누가 뭐 1등이더라라는 게 다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틀려요. 다 달라요. 그 받는 것만큼. 왜냐하면 각 후보들이 사실상 원하는 방향대로 그런 정보를 또 흘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어느 것도 정설입니다. 믿을 수 없다. 말 그대로 3월 8일 전당대회 결과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로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 후보 한 명 한 명의 행보에도 좀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해석할 만한 회동을 좀 여러 번 했었고요. 어제 또 오후에는 보수 행사에서 함께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처음에 같이 좀 기자들 앞에 섰을 때는 나 전 의원 표정이 그리 밝지 않다고 여러 가지 해석도 나왔었는데 어제는 또 웃음을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완벽한 연대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네, 뭐 완벽하다고까지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이 참 나경원 의원도 좀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출마 선언할 때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설 공간은 없을 것이다. 어디에도 서지 않을 것처럼 당분간 좀 조용히 지내면서 때를 기다리지 않겠나. 다들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상식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불출마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좀 시간도 좀 갖고 이제 그러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제 바로 뭐 며칠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바로 나오니까 사실 웃고 싶은 생각이 들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모습이 사실 뭐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나경원 의원의 미래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려운 길로 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당대회 보면서 뭐 꼭 당원이 아니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인데 좀 뭐 미래 비전도 좀 보여주고 또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낭만비 폭탄으로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좀 대안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였으면 좋겠는데 누가 누구하고 손을 잡았느냐, 그래서 표를 많이 얻겠느냐, 그래서 총선을 어떻게 승리할 건가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나 전 의원의 표심까지 끌어당기겠다 이런 행보로 좀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기현 의원이 이 추세를 몰아서 결선 투표 없이 한 번에 과반 넘을 거라고 보세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 즉 황교안 대표가 변수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완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선 투표는 어차피 이합집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선 투표가 없다면 모두 다 완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 한 표라도 앞선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끝까지 갈 수밖에 없지만 결선 투표는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대통령제지만 결선 투표에 있는 어떤 국가도 사실상 누가 누구랑 손잡느냐가 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잡아야만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 영역을 확보를 하고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김기현 대표의 입장에서는 3자 대결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방향이고 황교안 대표와 손을 빨리 잡고 황교안 대표가 일찍 자기 손을 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갈 거냐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계열과 연대를 하는 방향 이걸 모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전 같고요. 천하람 대표는 완주 쪽으로 가는 것처럼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분을 늘려서 마지막에 딜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갈까? 그래서 한 이 몇 가지 어떤 변수 중에 가장 큰 건 말씀하셨듯이 김황연대와 그다음에 천연대 이 두 가지의 연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심사입니다. 네, 후보들 간 어떻게 연대를 이뤄낼지 또 큰 변수 중 하나라고 짚어주셨는데 그 외에도 이전 전당대회와 다르게 지금 국민의힘 당원 자체가 워낙 큰 수로 늘어났고 그 안에서 성비, 연령, 지역별로도 많은 특성이 좀 드러나고요. 이 부분과 함께 또 앞으로 TV 토론회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보수정당의 당원 전당대회는 언제나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정당은 사실 안정적이고도 또 조직적인 어떤 흐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정당은 언제나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우선됐었어요. 그런데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그게 깨졌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조직이 없었어요. 이준석 후보는 당시에. 그리고 진짜 영남에서 조직을 갖고 있는 주호영 대표도 있었고 또 후보도 있었고 또 나경원 후보 언제나 고정적인 지지층이 있는 이런 쟁쟁한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가 역대 어떠한 이 정당의 성격이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혀 조직이 없는 이준석 대표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인 40만 명에서 2년도 안 돼서 84만 명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32만 8천 명이었어요. 그럼 84만 명으로 지금 뛰었거든요. 그러면 이 2년 만에 들어온 40만 명은 조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근데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당협위원장들도 새로 온 사람들의 명단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아직도 모른다.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20대, 그러니까 30대 이하의 층이 지난 2021년에는 11%였는데 전체에 지금 17%로 늘어났어요. 5%포인트가 늘어났고 또 수도권도 딱 5%포인트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늘어난 5%포인트가 결정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한 단면이라면 두 번째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오늘의 결과가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에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흐름에 일치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있었다면 모를까. 지금의 어떤 상황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 자체가 큰 변수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여론조사는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고요. 앞으로의 전당대회는 당원 100%로 어찌 보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컷오프 결과를 딱 보니 결국 여론조사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3월 8일 전당대회 결과도 좀 유사한 양상이 이어질까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84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조직력, 이게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사실 인지도가 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한테 이제 그렇게 구애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본인의 인지도를 이번 기회에 더 올리려고 하면 누구하고 손잡을 일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이후에도 본인 정치적인 여정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누구하고 손잡을 것인가 이것만 몰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참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하람 후보 그리고 이준석께서 이번에 이런 전당대회에서 본인들의 입지를 저는 공고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84만 명이 되기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만들어 놓은 효과도 있습니다. 대표가 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당원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84만 명의 당원들의 그 향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그게 지금 천하람 돌풍을 일으키게 될 거다. 앞으로 토론회를 또 하면서 천하람 후보가 굉장히 그 토론에 굉장히 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히려 그 안철수 후보가
천하람한테 붙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오히려 더 구애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는 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상황 여기서 마무리 짓고 민주당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전 11시 조금 넘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위례 대장동 의혹 관련한 2차 검찰의 소환 조사. 이 대표가 출석한 모습 아마 조금 전에 모두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입장문을 발표했거든요.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즉 아마 곽상도 전 의원을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출신은 무죄를 주고 그다음에 검찰 출신이 아닌 본인은 이렇게 자꾸 없는 죄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유권 무죄냐, 즉 뭐냐면 당대표라는 권력이 없으면 무죄냐, 아까 있으면 무죄냐라고 거의 그런 어떤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형사소송법 200조에 의하면 그 누구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200조 2항은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것을 불응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내서 체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는 마치 검찰에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오늘의 발표도 사실상 당대표로서의 어떤 입장문으로는 읽혀집니다. 아, 정부가 뭘 잘못했고 거의 오늘의 입장문의 99%가 정부가 잘못한 일, 지금 현재 그것을 적시하고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나머지 1%는 이런 내용인데 그건 어저께까지 당대표로서 최고위나 혹은 당대표로서의 당무에서 하실 말씀이고 지금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범죄에 대한 그 소환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국민도 그렇게 떳떳하게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렇게 너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장제 당대표라는 권력으로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일반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법의 소환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네, 이 대표가 검찰 출석하면서 포토라인 앞에서 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특권을 받았다는 거죠? 검찰 소환에 한 번이라도 불응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세 번째 소환을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이번에도 2번 부르겠다라고 하고 사실 지난번에 대장동 그 사건하고 같은 내용들을 오늘 또 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정에 있던 수순으로 또 이어한 다음에 또 영장까지 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소환에 계속 소환에 응했고요. 그리고 시간이나 날짜를 정하는 거는 어떤 피의자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직에 있는 단체장이나 또는 국회의원들도 무슨 특권이 아니라 본인들이 공무를 해야 되고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제가 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일들을 시간 조정하면서 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특권을 갖고 소환에 불응하거나 했던 것도 아니고 시간 조율이나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서 조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싸움 하듯이 검찰에서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납작 엎드려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라고 하는 태도가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그 조사를 하는 것들도 이렇게 수순에 정해놓고 와서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응해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성실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겠죠. 증거를 내밀면요. 근데 증거가 아니라 이거는 붙잡아둔 피의자들이 구속됐다가 나와서 번복된 진술들에 의한 것만 가지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증거가 아닌 그런 번복된 진술을 가지고 답을 하라고 하는 거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답할 말이 있을까요? 재판에서 다투면 될 일을요. 그리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국민 누구나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유권 무죄 이런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앞으로도 더 비등할 겁니다. 지금 권오수 회장도 지금 유죄를 받았습니다. 다 거의 연루된 사람들이 다 유죄를 받았는데 한 번도 소환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또 50억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50억 클럽에 돼 있는 수사들도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다 검사 출신이거든요. 뭐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요. 또 뭐 김순환 검찰총장 아무도 조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은 거를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지금 뭐 이번에 곽상도 의원 건도 지금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50억 퇴직금 받은 검사 출신의 아들은 이렇게 퇴직금 받아도 되는 건지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일련의 또 이런 검찰의 태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를 많이들 민주당 진영에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면 단 한 번도 검찰의 지금 이런 이재명 당대표의 조사가 불공정하다거나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층이 더 많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당한 조사였다. 그리고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가 언제나 50% 가까이 더 넘었고요. 그렇지 않고 정치 보복이다라는 그런 그 여론은 그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론조사는 왜 한 번도 인용을 하지 않는지, 왜 제대로 진짜 성실하게 하지 않는지, 성실하게 했다고 국민들이 여겼다면, 그리고 이게 진짜 정치 보복으로 여겼다면 단 한 번이라도 여론조사가 꺾였어야 될 겁니다. 여론조사 좋아하시니까 민주당은. 그런데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성실해야죠. 이게 성실한 자세일까요? 11시 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나마나 6시까지 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질문에 진술서에 다 알아서 진술서에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국민 어떤 피의자가 들어가서 어떤 피의자가 진술서 먼저 써와갖고 거기에 다 있습니다라고 하는 피의자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다가는 당연히 검찰이 이렇게 했다라고 들어가고 이 상황 자체가 재판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왜? 피의 사실은 굉장히 많이 소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번 조국 장관의 판결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재판장이 얘기하는 것이 이 범죄 혐의는 다 소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엄중한 어떤 이 꾸짖음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태도 자체가 재판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선전전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실하지 아니한 것 또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그때 당에서 최고위에서 우리 나가지 맙시다, 나가지 마세요 하고 거부를 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재명 대표가 아니 나가겠습니다. 패자니까 나가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 패자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은 형사소송법 200조 2항에 의해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대국민 선전전은 뭐냐면 패자니까 나가고 억울하지만 나가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가고 이런 식의 정치적 수사로서 일관했기 때문에 제가 성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제가 요번 저도 단체장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전국에 있는 단체장들이 앞으로 개발 사업 안 할 겁니다. 거기다 사인도 안 할 겁니다. 참 성남시장 재선하고 8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개발 사업들을 그렇게 또 해야지 또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공익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까고 이번에 또 백현동도 또 40여 곳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있었던 개발 사업 모든 거 하나하나 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했던 정책들 뭐 성남 FC 사건도 그렇고요. 이런 것까지 다 공익적으로 환수하고 공익에다 또 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들을 어느 단체장이 하겠습니까? 만약에 대선에서 대선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든 또 다음 선거든 나가게 될 때 그게 다 공격의 빌미로 배임죄다 또 뭐 직권남용이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글쎄요 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동네 경로당 다니는 일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어떤 증거라는 것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제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또 패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 쑤시고 성남 FC 사건, 대장동, 위례 또 개발 사업은 모든 거 다 들여다보면서 수백 번을 압수수색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했기 때문에 다 원칙과 법에 맞아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곽상도 의원의 그 재판 결과라든지 또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 하자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수사 안 하고 소환에 불응하고 지나가는 거라든지 또 50억 클럽의 그 수사 대상들도 지금 수사 안 하고 있다라는 거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생기게 한 단초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국민들의 불신들을 좀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